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 이제 인사행정론의 사기 양양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효율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려는 개인 및 집단의 근무 의욕과 정신 및 태도인 사기는 언제 중시됐냐? 학문적으로 보면요, 인간관계론이 대두된 이후에 중시된 거예요.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그 사람들의 사기의 문제도 고민하는 거지, 사람의 초점을 안 맞추는데 사기의 영역에 뭔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기의 결정 요인 중 현대 조직이론에서 강조하는 땡땡땡 요인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아실현의 욕구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일치감, 공정한 인사관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근무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기의 결정 요인에서 이 요인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복합적 요인론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요, 뭐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사기에 이런 걸 다 고려하는구나 정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취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기의 측정 방법 중 또 이번에는요, 피조사자가 무엇에 관해서 조사를 받는지 모르는 가운데 솔직한 태도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투사법을 보통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할 때도 투사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죠? 투사라고 하는 것을 추세로 이렇게 쭉 이제 통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의 사기의 측정 방법, 연구 방법 중에서 투사법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게 하는 속에서 솔직한 태도를 측정해 보는 것, 이걸 투사법이라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무원 보수는 일정 시간 근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고정급인 기본급이 있고,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생활 조건을 고려해서 지급되는 부수적인 성격의 뭐가 있어요? 부가급이 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수당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갑니다. 기본급을 봉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을 수당이라고 하죠. 저게 합쳐져서 이제 우리의 보수 수준이 결정되는 거고요. 한 등급의 봉급 폭이 상위 등급의 봉급 폭과 겹치는 것을 등급 간의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급제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 계급제에서 그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게 호봉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봉을 감안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했더라도 이게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중첩 구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보수 곡선은 뭐 J커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J커브, 누워있는 J커브고, 그것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상하위직 간의 보수 차이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후 상박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전부터 이게 약간 좀 한자식 표현으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뭐 말하자면은 누워있는 J커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누워있는 J커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완전히 등을 펴고 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완만하게 눕다시피 한 J커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상하이직에 간의 보수가 크게 측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위직에서 민간하고 보수준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위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결국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인센티브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임원급으로 승진하면 갑자기 대우가 점프해 버리는데, 이 공무원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격차가 적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인지해 보시고요. 연봉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보니까요,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당 직책과 계급을 그냥 반영해서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고정급적 연봉제가 되죠. 연봉제가 고정급적 연봉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봉제가 뭐도 있죠? 직무성과 연봉제도 있고, 그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여가 되고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고정급적 연봉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 연봉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무 성과 급적 연봉제, 뭐 빈칸을 그렇게 좀 비워낸 거니까요. 직무 성과라는 말이 떠올랐으면 되는 겁니다. 직무 성과 급적 연봉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사회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땡땡땡땡땡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공직사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고 성과 상여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냥 약간 좀 요 말 채우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성과 상여금만의 얘기는 아닐 수 있어서 이게 딱 떠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좀 힌트입니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저게 왜 힌트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5급 내지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장급이 아니까 사실은 5급도 포함한 개념이지만은 5급은 중간에서 끼워서 약간 성격이 좀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럼 나머지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호봉이 주된 보수 체계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게는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구나 하고서 도입된 게 성과 상여금 제도니까 앞부분에서 힌트가 별로 없는데 뒷부분에 가서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 상여금 제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기여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몇 퍼센트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개인이 9%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정부 조직에서 9%를 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다 2배예요. 2배. 개인의 기여도 2배. 그리고 여기 얹어주는 것도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 문제 등의 직장생활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제기하는 불만인 고충을 심사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충심사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고충심사 내지는 고충처리제도. 그러니까 고충처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겠죠.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충심사를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고충처리, 고충심사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니까 고충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임용권자 및 임용재청권자 단위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 싶을 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겠죠. 이 구조고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땡땡으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률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3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률로 따로 인정을 하면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노조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는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직 중에서 외무공무원 쪽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별정직 일부를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까지는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특정직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직장협의회 개념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협의회는 그래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같은 게 별도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랄까,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한다 정도의 느낌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네? 뭐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직장협의회는.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는 이 공무원 노조가 단결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결권이 인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섭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교섭을 사용자 측에서도 임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이게 이제 단체 행동권까지 줬을 때는 이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단체 행동권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게 법률로 정해진 것만 인정이 된다. 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 이제 급수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공무원은 다 아까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됐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권리, 즉 단체 행동권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정도는 이제 공무원은 예외로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공무직인데 C급이라고 그냥 별칭으로 그렇게 불러줬던 공무원들인데 지금 다 9급으로 전환시켜서 대우를 더 이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무원 자체가 사무직으로 인식이 많이 되지만 공무직 쪽은 아무래도 거기는 좀 이제 사무직에 가깝다기보다는 블루칼라 노동자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체 행동권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체부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OX로 가보겠습니다. 사기의 결정 요인 중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은 보수와 연금 등 물질적 보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요인입니다. 사회 심리면은 인간관계는 사기, 양양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사기에 관련이 된 부분이지만 사기를 위한 부분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 사회 심리적인 거는 뭐 이를테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지위 라고 얘기할까요? 사회적인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그냥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공무원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뭐 좀 좋은 점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허즈버그와 브룸은 사기와 생산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의 향상은 곧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우리가 동기 이론에서 봤던 분이고, 브룸도 이제 동기 이론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대 이론으로 많이 공부했던 분인데, 사기와 생산성이 밀접 관계가 있다. 사실은 뭐 동기부여하고 사기의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사기 향상이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여겼다. 뭐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이 얘기가 굳이 틀렸다라고 할 건 없잖아요. 아니 뭐 내용이 뭐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기 향상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다만 이거는 학자로 보면 브룸은 빠지고 허즈버그의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거를 한번 수록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냐면,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요, 그죠? 여기서 위생 요인이 자기의 사기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생 요인이 나의 사기를 자극합니까? 동기 요인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럴 때 사기가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하고 관련성이 조금은 더 밀접해 보이고,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기가 진작되는 것, 즉 동기 요인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그럴 때 생산성 향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볼 만하죠. 그래서 허즈버그의 이론이지 브룸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사기의 측정 방법 중 생산고, 이직률, 사고율, 결근, 조퇴, 지각, 무단 이석 등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태도조사다 그랬는데요. 이거 태도조사 맞겠습니까? 태도. 그러니까 이걸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근무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좀 파악해 보고 있는 거라,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관계 기록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부를 우리가 따로 그렇게 특별히 해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요 기회에 한번 이거 살펴보고 지나가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사기 및 행정 능률이 저하됩니다. 부정부패와 인간관계에 악영향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장애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틀릴 만한 부분이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사기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한 내용이고,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 다른 부분의 우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결과가 돼요.
사회 전체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우수한 젊은 이 청년들이 다 공무원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부는 공무원 하겠다 그러고 또 일부는 창업의 전선으로 나가야 되고 일부는 또 기업체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너무 또 공무원 보수를 너무 올리면 이쪽으로 다 쏠리지 않겠냐. 지금도 이렇게 몰리는데 공무원 보수가 더 좋아지면 그러면 인력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못 올려준다. 어떤 뭐 좀 약간 좀 이게 핑계거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이런 현상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에 비해 노동권의 제약이 따르죠. 그리고 전통적인 관직에 대한 사고와 기대, 국가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보수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 제약되니까 으쌰으쌰를 못 하잖아요. 단체 행동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막 못 올립니다. 전통적인 관직에 대한 사고와 기대, 이건 뭐겠어요? 야,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말이야,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지, 이거 너 돈 바라고 간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해줘라라고 하는 식의 기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올리기가 어렵고, 국가의 경제적 사정도 이제 맞물릴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일반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보수 수준보다 좀 양호하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선에 묶여있는 자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게,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대기업에 간다면 혹은 내가 공단에 들어간다면 이런 거랑 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가 너무 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데 전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보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는 평가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좀 불리하게 작동하는 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 수준 결정에는 외국의 물가 수준이 들어간다. 외국의 물가 수준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나라 물가가 중요하지 뭐 외국의 물가를 왜 반영을 합니까? 해당 기관의 예산 사정 이건 필요하겠고, 개개인의 협상 능력, 이것도 개개인 단위로 협상을 굳이 뭐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요것도요, 해당 기관의 예산 사정도 국가 전체의 뭐 지불 능력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개별적인 단위로 이 기관별로 해당 기관별로 해가지고 뭐 급여 보수 수준이 따로따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기관이라는 말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이제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X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무원의 보수는 대외적 비교를 통해 보수의 일반 수준을 결정한 뒤에 조직 내 상대적 균형 관계를 고려해서 차별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제 방식상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보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그 수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 같은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이제 위아래, 우리가 이제 직급별로 혹은 뭐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차등을 좀 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의 재정력을 상한선으로 한다. 그랬고 공무원의 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한다. 맞죠? 상한선은 이제 정부의 재정 능력입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수 없어. 뭐 이 선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생계비가 하한선이 된다. 생계비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직책과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소득 수준 및 조세부담 능력, 정부의 재정 능력, 민간의 임금 수준, 일반 물가 수준, 경제정책 등 경제적 요인이 공무원 보수의 하한선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한선을 따질 때의 모습들인데, 이게 있잖아요. 하한선을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거 엄청나게 나가야 될 거예요, 이게. 그죠? 아까도 이제 정부의 재정 능력은 상한선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정부의 재정 능력이라는 게 국민소득 수준이나 조세부담 능력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더 높게만 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최저치가 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가 수준, 경제정책 등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물가 수준을 반영해 준다는 것은 물가를 감안해서 급여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한선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으로는 상한선 기준에서 라고 얘기하면은 다 두루두루 맞는 얘기가 될 거고, 하한선 기준이다 그러면은 뭐 집어넣어 줄 것도 있지만
그런데 배제돼야 될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직무급은 공무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수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신생국의 보수체계의 기초가 된다. 요거는 직무급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계급제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뭐 생계급 정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공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계급, 생활급이라고 해설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수준은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거의 토대 위에 이제 연공급이 쌓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보수행정의 합리화 정도가 낮거나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보수 행정의 합리화 정도가 낮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 계급제에서는 일단 직위분류를 안 하면 그럼 직급 같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호봉으로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의 난이도가 더 높아도 보수가 낮다. 아까 우리가 중첩 구간이라는 걸 그런 걸 설명했는데 이런 게 이제 되면은 보수 합리화 정도가 낮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메꿔주려면 뭐 이제 직위 직무에 대한 수당 같은 걸 붙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수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보수체계 결정 원칙 중에서 생활보장의 원칙을 따르는 보수제도에는 생활급, 연공급이 있고 노동대가의 원칙을 따르는 보수제도에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활보장의 원칙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급이나 연공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데 노동 대가의 원칙,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제공하면 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더 준다. 이렇게 하면 직무, 직능 같은 거, 성과 같은 것들을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요. 일반적으로 직위분류제에서는 보수표의 등급의 수가 많고 이제 등급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계급제에서는 보수표의 등급의 수가 적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직위분류제는 그 하는 일의 난도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다 다르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냥 호봉으로 계속 쌓아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더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하위직일수록 장기 근무자가 많고요. 승급도 이제 능력 발전에 따른 것보다는 생계비 지원의 의미로 시행되기 때문에 상위 등급 간의 중첩은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위 등급 간의 경우에는 중첩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6급 이하는 대체로 연공급 중심으로 가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성과급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 구조가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보수곡선은 고위직에 이를수록 급경사가 되고요. 하위직에 이를수록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숫자는 적지만 조직의 기여도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아까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워있는 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제이라고 해도 밑에보다는 위로 갈수록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빨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 우리도 빨라지는 건 맞지만은 극간이 이렇게 그죠? 빠르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얘네들보다는 완만하다. 이런 정도로 누워있는 제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학설에 은혜설, 생계보장설, 위자료설, 그리고 거치보수설 같은 게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거치보수를 통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연금이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내 보수에서 떼다가 쌓아놓은 거 아니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줘야 될 보수가 거치돼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본인 부담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맨 처음부터 설계가 공무원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으로 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던 측면들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관료 조직을 꾸릴 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관료 조직 꾸리고 그럴 때, 이 관료 조직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료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지불 능력이 그 당시엔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설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가능했던 게, 아이를 낳는 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한 계산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금 같은 거에다가 미뤄둬도 상관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게 정체가 되다가 인구가 그러다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연금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식이 이렇게 자리 잡아지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 거 내놔라 하게 되는 거고
또 국민들은 아까 또 기대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 연금을 왜 세금 걷어다가 메꿔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속된 건 줘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전입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전입받아서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여기에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왜 자기들끼리 쌓아놓은 걸로 가져가지 이거를 국민 세금을 거둔 걸로 공무원들 노후까지 대비시켜주냐 이런 비판도 있고 이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 골치 아픈 지점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기금제와 비기여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랬는데 기여제죠. 이게 본인도 9%를 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형식으로 쌓아두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연금 같은 게요 일주일치만 남아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금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걷어진 걸로 주는 거예요. 걷어진 걸로 주는데 그게 이제 위태로울 때는 일주일 여유분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 기금을 상당히 많이 이제 쌓아두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추세법으로 봤을 때 이제 몇십 년 안에 굉장히 고갈 위기가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기금제이고 비기여제가 아니라 기여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들어가고요 군인과 선거에서 취임하는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게 선거에서 취임하는 공무원이 뭐 행정 쪽으로 온다면은 기간을 채우면 줍니다. 기간을 채우면 편입시켜줍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년 이상이면 되니까 채워줄 수는 있는데 그 임기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군인은 또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따로 군인연금 굉장히 혜택이 좋습니다. 군인연금은요 계급정년이 있잖아요. 여기가 계급정년이 있어서 일찍 그 옷 벗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40대부터 수령을 해요. 수령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연금이다 그러면 뭐 노인이 돼서 받아야 될 것 같지만은 노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제 수령이 되고 그렇게 구조가 되는 게 군인연금이 더 좋게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하고 구분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공무원연금의 급여 중에서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고 단기급여에는 보건급여, 휴양급여, 재해급여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뭐 대표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장애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유족들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게 뭐 전차한테 가냐 마냐 이런 거 갖고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가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급여, 보건급여, 휴양급여, 재해급여 같은 것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의 연금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이다 그랬는데 10년으로 낮춘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사상담의 방법 중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인사상담 얘기네요. 그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담자 중심의 인사상담을 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시라는 말하고 안 어울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지시적 상담. 지시적 상담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주는 거고 답을 내려주는 것이고 지시적 상담 말고 비지시적 상담. 본인 스스로 안에서 이제 답을 찾도록 이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충처리 유형 중 비공식적 고충처리는 이제 개선 조직 내에서 감독자에서 고충처리 이루어지는 경우고 공식적 고충처리는 비공식적 고충처리 과정에서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고충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개선 조직 내에서 고충이 좀 파악이 되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좋게 좀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는데 잘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전담기관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에 이제 고충은 이제 신분보다는 근무 조건, 처우, 인사상 직면하는 일상의 모든 신상 문제보다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고요. 소청심사,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소에 기속한다. 이건 아니죠. 고충심사는 권고 정도가 되고요. 소청심사는 강제력이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X가 됐고요. 5급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6급 이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이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담당한다. 뒤에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보시면은 5급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봤어요. 5급 이상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시당초부터 이제 고충심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시도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설치된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충심사를 어디서 하냐 그랬을 때 요거 지방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시도인사위원회가 여기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뭐도 한다는 거예요. 고충심사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도 그 인사혁신처 안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 제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자체 제한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거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이 설립한 전국 우정노동조합 등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외 단체 행동권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인정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1999년. 그러니까 이제 2006년으로 가면은 이때는 공무원 노조가 이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됐고요. 그러니까 직협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저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저 교원노조를 먼저 인정해줬다. 교원노조가 80년대 때 우리 전교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이 그때 사회적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이 일으켰고. 그때 이제 해직된 교사들도 많고, 뭐, 그래서 전교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약간 좀 채무의식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80년대니까 전두환 정부 막 이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87년, 88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먼저, 노조 중에서는 교원 노조가 먼저 인정이 됐고, 그때 이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협 정도를 인정해줬다. 그전에는 직협도 안 됐던 거예요. 직협 정도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2006년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 노조도 이제 일반직 중심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이게 이제 둘의 차이가 있다면은 노동조합에는 전임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신분이지만은 노조 일만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노조 간부가 되면.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걸 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거나 이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노조는 그런 거예요. 노조는 그런데 직협과 그랬으니까 틀려요. 직협은 아닙니다. 직협은 전임자가 없어요. 전임자가 없고, 그리고 직협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노동자들도 자기의 권익을 지키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반영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 노조를 하나만 두게끔 했을 때 일반 기업체들에서 어용 노조를 만듭니다. 어용 노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죠? 회사 측의 편을 들어주는 노조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진정 노동자들이 결사해서 만든 거는 불법 노조가 되는 거예요. 노조가 이미 있는데 왜 다른 노조를 만들어? 그럼 불법에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노조의 복수 노조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직협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관 내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나왔네요. 직협은 안 됩니다. 직협은 안 되고 전국 단위도 직협은 안 됩니다. 노조만 가능하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6급이와 공무원만 가입할 수,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가 됐고,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별정직 일부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가보면요. 민간 부문의 보상 기제와 다르게 작동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만 갖고 있는 특유의 동기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직봉사 동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네로가 집단 내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한 사기 측정 방법이래요. 이게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의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그러니까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집단 내 구조, 인간관계, 집단 상원의 지위 등을 추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소시오메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예, 그래서 참고 삼아 그냥 봐두시고,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우리가 이제 공무원 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를 올려주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정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준다. 이게 임금 피크제인데, 지금 현재 뭐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한테 이거 하자 그러면 공무원이 왜 하겠습니까, 이거를? 노조 같은 데가 반대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여한 만큼 주겠다라는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데 같으면은 이렇게 협상을 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년을 보장해 주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 데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기업은행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은 기업은행 같은 데도 임금 피크제가 거의 퇴직하기 바로 직전? 이럴 때 조금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실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더 불이익해지는 거라 노동자한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많이 추진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자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논의가 되는데, 민간에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금 피크제.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중앙행정부처 장관이 부처의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총액 한도를 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총액 인건비제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구성을 할 때, 인사행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축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무원 다 늘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못 늘리게 행안부 같은 데서 자꾸 이제 쥐고 있었던 이유가, 이게 공무원 보수 수준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막 늘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니네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 총액 범위 내에서 니네가 어떻게 운영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죠, 자기네가 효율적으로 어디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 단위의 계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능력 중심 임금 체제는 뭐 이게 연봉제 같은 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노령, 퇴직,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서 상실된 소득을 보충해 준다. 그러면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연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맞춰놨냐면 지금 이제 65세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보다는 좀 늦게 수령하게 바꾼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꿨고, 욕구불만, 갈등, 정서적 혼란 등 부적응 문제를 가진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개인적 면담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사상담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개선 방안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한에 따라 보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제한제도로 보시면 되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조직하는 모든 단체나 연합체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를 우리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 단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기양양과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